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나라 중 하나를 꼽는다면 멕시코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약 때문인데요. 2018년 기준 마약 관련 범죄로 약 3만 1,174명의 사망자를 낳았고, 마약 조직의 힘이 국가 권력보다 세다고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2006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멕시코 정부는 2019년 1월 소위 이 지역적인 마약 갱단을 이루고 있는 카르텔과의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항복 선언을 하고 맙니다. 자, 오늘은 멕시코의 마약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런 혼돈의 중심에 바로 최악의 마약왕이라고 불리는 엘차포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는 국가의 핵심 기관이나 기업이 극단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타 지역은 발전 수준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미국과 붙어있는 국경 도시들은 정부의 통제가 거의 닿지를 못해서 각종 비리와 범죄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정부가 아닌 각 지역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밀매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범죄 집단, 즉 카르텔에 의해서 이 지역이 아예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여러분이 이 지도 하나를 보시면 각각의 색깔이 이 거대한 마약 조직인 카르텔의 각 파가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간단한 표입니다. 여기는 시날로아파, 제타스파 여러 가지 파들이 지금 멕시코 전역을 점령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시죠? 엘차포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그의 본명은 호아킨 아르치발도 구스만 로에라. 1957년 멕시코 북부의 시날로아주의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돈이 생기는 족족 놀고 먹는 데 모두 탕진했다고 해요. 부모님의 이런 무관심 속에서 구스만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직접 빵과 오렌지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는데 그렇게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런고 그가 살던 지역이 워낙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마땅히 다른 직업을 구할 길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던 중에 구스만은 당시에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던 양귀비 재배, 마리화나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선 대마초라고 부르고 있죠. 이 마리화나를 불법적으로 재배해서 파는 것을 결심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마약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어릴 적 그의 수완이 비교적 좋았던 건지 시간이 지날수록 소위 단골 손님이 확장되면서 그는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구스만이 160cm의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붙은 별명이 꼬마라는 뜻의 엘차포였다고 합니다. 사실 엘차포가 살고 있던 이 멕시코 시날로아주의 청소년들, 아이들은요, 물론 다른 지역도 비슷했지만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 탓에 정상적으로 공부를 해서 직업을 가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었고 차라리 마리화나를 파는 일로 빠지는 게 더 쉬운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도 자라면서 지역의 마약 왕들을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 엘차포의 포부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15살이 되었을 때 내가 직접 마약 왕이 되겠다라고 결심하고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마리화나, 아편, 헤로인을 파는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경이 맞닿아 있는 콜롬비아와 미국을 막 넘나들면서 코카인을 밀수하고 그러면서도 여기 생산 가격에다가 약 12배를 붙여 팔면서 큰 이윤을 남기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크게 만지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엘차포에 대한 좀 잔혹한 이야기가 남겨져 있는데 그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철저한 비즈니스 방식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이 마약이 전달되는 과정 중에 약속된 시간에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자신의 부하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죽여버렸고요. 어쩌면 이런 무채비한 방식 덕분에 고객과의 신뢰를 점점 얻어가면서
업계에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멕시코 마약업계에서 엘차포의 세력이 점점 확장되면서 그의 기질을 단번에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르텔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미겔 앙헬 펠릭스 가야르도, 그러니까 이 멕시코 카르텔의 거의 최고 보스급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엘차포 이거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좀 더 큰 도시인 과달라하라라는 곳에 카르텔 핵심 인력으로 그를 영입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980년대 후반 엘차포는요, 수백만 달러어치의 마약을 미국으로 밀수하고 지역 각지로 보내는 일을 완벽히 수행하면서 카르텔계의 거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가 이렇게 자기는 돈을 번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가 미국에 밀수를 하게 된 이 마약이 미국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피폐해져 갔어요. 수백만 명의 마약 중독자들을 낳았고 이로 인해 폭력과 부패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마약 단속국은 카르텔 조직 이걸 우리가 검거를 해야겠다 하고 조직적으로 계획을 하던 중에 당시 멕시코 정부도 쉽사리 검거하지 못하는 엘차포를 우리가 잡아야겠다 생각으로 하고 그를 타겟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과달라하라의 카르텔 조직에 스파이 한 명을 잠입시키게 돼요. 이후에 이 스파이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면서 카르텔 내부에서 돌고 있는 각종 내부 정보를 미국에서 입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미국에서 소비하고 있었던 마약의 약 3분의 1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거대한 마리화나 농장을 미국 쪽에서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카르텔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1985년 2월 이 미국이 카르텔 쪽에다가 심어두었던 이 잠입 요원이었던 엘리케 카마레나 살라사르가 안타깝게도 정체가 탄로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르텔 조직에 의해서 아주 잔혹한 고문을 받고 살해당하게 되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각종 약물을 동원해서 살라사르 요원이 죽을 때까지 의식을 잃지 않게 만들었고요.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고통을 줬다고 해요. 자, 미국 마약 단속국에서는 자신들이 보낸 이 유능한 요원이 사망했다라는 것에 크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카르텔 핵심 인력들의 전화기를 다 도청하고 그리고 멕시코 내에 부패한 이 공무원들을 색출해내면서 점점 이들을 카르텔 조직을 조여갑니다. 근데 이런 이제 위협을 느낀 그 카르텔 보스 가야르도는 조직을 이건 우리가 지금 약간 위기 상황에 와 있다 생각을 하고 이 조직을 여러 곳으로 분할을 한 뒤에 잠적을 하게 돼요. 하지만 1989년 4월에 과달라하라에 숨어있던 이 엘차포의 보스 가야르도는 결국 체포됩니다. 이렇게 미국이 그토록 염원했던 카르텔 조직의 보스가 검거가 되면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성과였지만 사실 더 큰 재앙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체포된 보스 가야르도의 빈자리를 엘차포가 물려받게 됐기 때문인데요. 엘차포는 이 지역의 보스가 자기가 되자마자 위협이 되는 경쟁자들을 가차없이 살해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한 일들이 뭐냐면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이 있는 땅 그 아래에다가 지하 통로를 만들어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미국까지 마약을 주문하면 48시간 안에 물건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터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엘차포가 마약을 전달한다 이러면 굉장히 다른 조직보다 경쟁력이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약 갱단이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합니다. 1990년대가 되면서 그는 마약 밀매로 엄청난 돈을 벌게 돼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정부 관리들을 매수했고 그러다 보니 자기 사업에 더욱더 지장이 받지 않게 되죠. 한편 가족들과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그런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 확장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었어요. 그가 이번에는 광대한 코카인 시장인 미국 캘리포니아를 타겟으로 삼았고요. 자, 그곳이 내 마켓이 될 거면 내가 거기다 마약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멕시코 도시 티후아나라는 곳을 자기가 점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은 당시에 티후아나 카르텔, 그러니까 티후아나 내부에 있는 또 다른 마약 조직 중에서도 이 펠릭스 형제가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엘차포는 주저하지 않고 1992년 11월 부하들을 시켜서 펠릭스 형제를 습격합니다. 그런데 이 선제 공격이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펠릭스 형제가 엘차포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엘차포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자, 대결전의 날이 되었어요. 이 엘차포가 과달라하라 공항에서 출국을 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 형제가 암살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당시 공항에서 엘차포가 타고 있던 차량과 똑같은 차량에 글쎄 이 과달라하라의 천주교 대교주인 포사다스 추기경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각각 똑같이 생긴 차예요. 그런데 펠릭스 형제가 보낸 암살단이 추기경이 탄 차량에 무차별적인 총격을 가했고 이에 추기경이 사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멕시코는 90%가 넘는 그 멕시코 국민들이 천주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기경에 대한 존경이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아무리 카르텔 조직이 무섭다고 한들 사람들의 엄청난 분노를 자아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그동안의 카르텔하고 이제 부패한 정부였어요. 돈을 받고. 하지만 이 대중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이제 사그라들게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검거해야 되는 게 필요했어요. 결국에 이 펠릭스 형제와 엘차포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리고 각각 500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리게 되죠. 평소에 엘차포는 굉장히 자신만만한 스타일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도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남쪽으로 약 1600km 정도 달아나서 잠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농부로 위장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요. 1993년에 멕시코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되었고 마약 밀매와 뇌물 혐의 등으로 20년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마약 조직을 이끌면서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힘없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체포가 된 이후에 엘차포는 정부와 은밀한 거래를 나누게 됩니다. 사실 이 추기경 살해와 관련해서는 자기가 죽인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온 펠릭스 형제 암살단이 추기경을 죽인 것이잖아요. 물론 이 둘 사이의 싸움에서 벌어진 일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나는 사실 무관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겠다. 대신에 내 감옥 생활에 각종 편의를 봐줘라 라는 비밀스러운 거래가 성사됩니다. 이야기가 아주 재밌어지는데요. 1995년 엘차포는 할리스코 연방교도소로 이송이 됩니다. 하지만 이 감옥은 감옥이 아니었어요. 별장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감방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곳저곳을 드나들 수 있었고요. 각종 먹고 싶은 음식을 밖에서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었고요. 심지어 매춘부를 안으로 끌어들여서 술과 마약 파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새로 수감된 여자 재소자 중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이 있을 때 남자 교도소로 데려와라. 그리고 엘차포에게 성상납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긴 감옥이지만 감옥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동생 엘포요한테 자기가 원래 거느리고 있었던 이 시날로아 카르텔 이 조직을 네가 보스로 있어라 라고 올려놓고는 자신은 감옥에서 수시로 시날로아 카르텔의 상황을 보고를 받으면서 감옥 안에서 원격으로 조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7년 동안 호화롭게 감옥 생활을 하던 중 위기가 찾아옵니다. 2001년 1월 멕시코 대법원이
앞으로 멕시코와 미국 간에 범죄자를 서로 인도하는 것을 좀 절차를 간단하게 하겠다는 판결을 내려버린 거죠. 엘차포는 그동안 미국 정부에서도 미국 마약 수사국에서도 노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멕시코 정부와 미국 사이에서였던 협약 때문에 미국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지금과 같은 호화 생활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엘차포는 결국 교도소 탈출을 결심합니다. 그가 사람을 매수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교도소 내에 있는 세탁물 카트에 숨었고요. 교도관들 몰래 탈출합니다. CCTV에 제대로 찍히지도 않은 채 무사히 탈옥에 성공해버렸죠. 그렇게 자유의 몸이 된 엘차포는 멕시코에서 악명이 높다는 마약 왕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그의 주도하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 카르텔들을 연합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의 거대 카르텔을 형성하기로 계획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 빠르고 더 쉽게 마약 밀수가 가능해진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2006년에는 멕시코의 대통령이었던 펠리페가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너무 피폐해져 있기 때문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약 6,5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합니다. 이것 때문에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연간 수십억 달러어치의 마약을 반출하고 있던 통로인 국경도시 멕시코 후아레스는 전쟁터가 되어버리는데요. 이 지역을 각각의 카르텔 조직이 장악하기 위해서 부딪히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피가 튀겼고요. 길거리에는 이곳저곳 시신이 즐비했고 마약 갱단이 활개를 치면서 지역 경찰은 아예 손을 쓸 수도 없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후아레스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년 동안 약 8천여 명의 사상자를 낳았고요. 멕시코 정부도 손을 뗐고 기존에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카르텔 조직도 사실상 엘차포가 이끄는 이 갱단에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 지역의 통치권이 엘차포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2010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엘차포가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는 이제 세계 각지의 마약 카르텔 조직들과 연계하면서 미국 및 전 세계 마약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야기 중에 특별한 것들이 바로 이런 땅굴과 관련된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경 아래 땅에다가 땅굴을 파가지고 마약을 운반하기도 했고 그게 안 된다, 그게 경찰한테 걸렸다 했을 땐 경비행기, 잠수함까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마약 밀수출의 길을 개척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멕시코를 세계 최대 마약 창구, 마약 생산지로 키워내게 되죠. 그가 몸담고 있었던 시날로아 카르텔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4분의 3 정도를 다 장악하면서 정말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을 가하는 마약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도 엄청나게 모았겠죠. 엘차포는요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면서 2009년 3월 포브스가 선정한 억만장자 명단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마약왕 엘차포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